네, 수익률의 나침판이 되어줄 주식 이야기 의제 토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증시를 포함해 글로벌 증시를 설레게 만든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에서 비둘기파적인 인사들이 내정이 되었고 또 미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7월 말 금리 인하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코스피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들려온 아주 반가운 비둘기 소식, 우리 증시와 함께 힘찬 비상을 할 수 있을지 우리 브라보 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은 아니죠. 기쁜 소식이 간간히 계속 들려오긴 했었습니다. 거기에 또 악재도 포함돼서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에 날아든 비둘기. 금리나 그 기대감을 그대로 받아서 오늘 코스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둘기 효과,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와, 그래요. 임정희 대표님. 왼손을 살짝 먼저 움직이셨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랬군요. 예. 네. 자, 지금 연준 이사진 7명 가운데 지금 2명이 공석이잖아요. 근데 그 2명을 비두기파적인 성향이 대놓고 있는 그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행보는 앞으로 쭉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과 완전히 다른 행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총 4차례 올렸고요. 기준금리를 4차례 올리면서 또 거기에 또 미중 무역 전쟁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상당히 힘든 한 해였어요. 근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그래도 통화 완화 정책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매크로 변수는 좀 더 긍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7월 달에 아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마 0.5% 정도 금리를 내릴 것 같아요. 2차례에 걸쳐 갖고. 그래서 0.25%, 0.25% 해갖고 2번 정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고, 그 연준의 금리 인하 스케줄에 맞춰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말에 연준이 기준금리 0.25%를 내리겠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은 8월 달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뭐 7월에 금리 인하 내린다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0.25% 금리를 더 내릴 것 같고, 그리고 미국, 뭐 한국, 중국, 뭐 유로존 모두 좀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이제 추진하면서 경기 둔화가 경기 침체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금융 장세에 대한 시그널이 미진하게 나오고 있지만 좀 시차를 두고 금융 장세 혹은 유동성 장세 전개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으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가치가 이제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금리 인하 기조를 통한 그 어떤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해소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김재복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우리 시장이 오늘 코스피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둘기 효과에 과연 언제까지 갈지. 요즘 보면은 호재들의 반영은 굉장히 짧고, 그렇죠. 악재들은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사실인데, 우리 김대복 대표님이 보실 때 이번에 이 비둘기 효과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 비둘기 효과는 금년 내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뭐 이번에 임명되는 2명의 그 지금 현재 그 의원들 같은 경우에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인 비둘기파고, 그다음에 주디 셀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트럼프의 그 완전히 지금 현재 그 트럼프를 찬양하는 찬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이 2명이 만약에 상원에서 인준이 된다면 연준이의 어떤 그 금리 인하 스탠스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면 미국 시장은 계속 이걸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국은 7월 달 금리 인하가 되고,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지금 현재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7월 달 금리 인하는 100%입니다. 그렇게 보면
100%인데 25 베이스 포인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적어도 12월 말까지는 2회 내지는 3회의 금리 인하를 한다면 실질적인 금리 효과의 현상의 이런 흐름들은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시각은 조금 더 늦게 되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시각은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된다. 다만 이제 이런 인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그 미국 다우나 나스닥, S&P 이런 것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나스닥은 오늘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살짝 반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만큼 지금 이제 영향을 못 주는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고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 흐름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스탠스를 이게 우리가 언제 발맞춰 나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임주화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 효과 좀 오래 갔으면 하는 바람을 사실 가져보기는 하는데 누구의 마음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비둘기 효과라는 게 사실 인하를 여러 번 많이 하는 것, 그다음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시게 되면은 약값과 통신 유틸리티만 합쳐서 60%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 민감주가 이제 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건데 40%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돈 쓸 때 약값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트럼프가 규제 물가를 안정하겠다고 해서 약값을 때리고 통신비 화해를 괴롭히면서 지금 그쪽은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이제 좀 지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대로 경기 민감주는 비중이 40%밖에 차지하지 않으니까 이걸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경기 민감주 수출하는 종목들, 차 종류들이 주가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 효과라는 게 사실 90년대 때 금리를 3번 정도 분할해서 인하를 했더니 IT 버블 장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그런 드라마틱한 현상일 것 같은데 뭐 이 효과라는 게 사실은 인상이 다 된 후가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돈 남으니까 좀 써야겠다. 예금이 인하되니까 소비하고 정보통신 관련들 투자하고 주식 사고 여행하고 아니면 M&A들을 막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 2014, 15, 16, 17 때 M&A 장세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코스닥 종목보다는 코스피가 M&A하기 참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바로 상태가 되진 않거나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효과가 미미하게 내년에는 천천히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그럼 우리 김대복 대표님께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비둘기 효과가 코스피에는 확실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코스닥에는 영향을 적게 미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네. 뭐 비둘기 효과가 미치면 사실은 수급의 개선 효과가 따라와야 됩니다. 따라와야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의 효과가 따라오지 않고 있다. 이것이 큰 문제인데 이렇게 왜 코스닥은 안 따라오느냐 이렇게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코스닥을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구성비 중에 바이오의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 이 바이오의 악재가 계속 그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이유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 FN 가이드에 의하면 2분기의 영업이익 자체는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컨센서스가 계속 하향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펀드멘탈을 놓고 지금 현재 투자하는데 외국인들의 매매가 굉장히 꺼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코스닥으로 지금 현재 미치지 못하는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시장 흐름을 보면 뭐 마냥 내릴 수도 없는 거고 마냥 오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전하듯이 물국 필반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 같은 거 오늘 저점 찍고 나서 네. 아래에서 지금 현재 반전의 고리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숄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것이 만약에 신뢰를 준다면 코스피하고 눈높이 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을 지금 현재 좀 비관하는 게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이제 저점에서 바텀 피싱하는 이런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겠고요.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이 신저점을 기록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지만 상승의 에너지가
이 코스닥의 상한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코스닥에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겨울이 온 다음에 반드시 봄은 온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요. 우리 임주화 대표님께도 한번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코스피에는 영향력을 미쳤는데 코스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와 거의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비둘기 효과라는 것은 네. 금리 인하 비율도 높은데 2번 이상, 3번 정도를 해주면 사람들이 예금이 떨어지면은 뭐 소비나 정보통신, 뭐 주식, 여행주, M&A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인하가 된 이후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코스닥 시장은 지금 인하 기대감만으로는 수급을 유도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천천히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인하를 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3번, 2번 하겠다고 했지만 뭐 한 번만 한다. 이거는 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급을 몰아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가 되진 않거든요. 네. 그래요. 이게 연속성이 있지 않는 이상은 코스닥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는 너무 빠른 판단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좋습니다. 우리 임종현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임종현 대표님 보시기에 그 코스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와 함께 이것도 한번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집 나간 외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도 사실 같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집 나간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이 돼야지 코스닥 핵심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는 시차를 두고 외국인들이 다시 재입성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코스닥 수급을 보면은요, 1월부터 3월까지 좀 유입이 됐고, 그리고 그 절대 금액이 5월 한 초중순까지 유지가 됐는데 5월 초중순 이후로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지수에 있는 핵심 종목군들을 좀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 5월 13일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매도한 금액이 거의 1조 원에 가깝거든요. 참 신기합니다.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지금 휴전 구간이고 지금 협상을 앞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5월 달에 매도했던 그 명분이 좀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하하는 트렌드가 이제 고착화된다면은 유동성 장세가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높죠. 유동성 장세가 전개되면은 자연스럽게 코스닥 150 지수에 있는 핵심 종목군들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유동성 장세가 아직 전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차를 두고 유동성 장세 혹은 금융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150 지수에 있는 코스닥 대표주들을 매수해 주면은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을 추종하는 큰 손도 코스닥 150 지수에 있는 대표주를 매수할 거고, 그리고 일부 기관 투자자들도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핵심 종목군들을 매수를 할 텐데 아직은 그런 시그널들이 안 나오고 있지만 적극적인 어떤 전방위적인 어떤 매수세가 확대되는 그런 구간이 8월 정도 되면은 좀 구체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의 몸통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코오롱 생명과 코오롱 TCG 인보사 사태 있었고요. 그리고 HLB, 리보세라닙 글로벌 임상 3상 탑라인 결과가 예상치보다 약간 좀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좀 노이즈가 좀 있었고, 또 오늘은 또 한미약품 1조 원대 기술 신약의 건리발환 이슈까지 이제 맞물리면서 바이오주가 한 번 더 주저앉았는데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악재가 과연 있냐라는 어떤 생각이 들 정도고 너무 지나치게 우려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 게 신약 개발 어떤 플로우인데 너무 실패만 얘기하다 보니까 성공할 수 있는 기술출을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전혀 지금 제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앞으로 이미 엎질러진 분은 엎질러진 분이고 앞으로 중요한 파이프라인의 결과를 잘 예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헬릭 스미스의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임상 3상 결과가 과연 어떤 식으로 도출될지, 이게 첫 번째 임상 3상입니다. 뭐 내년에 또 두 번째 임상 3상 할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예의 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메지온의 폰탄 수술 환자 치료제 임상 3상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도 예의 주셔야 되고, 그리고 신라젠의 넥사바 플러스 그 팩사백
병용 임상 무용성 평가 데이터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열거한 이 굵직굵직한 핵심 3상 5라인의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이 되고 그 속에서 유동성 장세의 어떤 힘으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된다면은 코스닥 랠리가 앞으로는 향후 시차를 두고 3분기 안에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지금 나스닥 그 바이오주들은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네. 정말 잘 가고 있어요.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됩니다. 그게 다 빚이잖아요. 뭐 전환사채가 됐건 BW가 됐건 다 빚이라고요.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면은 외부에서 조달하는 자금 비용, 조달 비용 자체가 떨어지고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는 이제 성장주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나스닥에 있는 핵심 바이오주처럼 대한민국 바이오주도 가야 정상인데 희한하게 디커플링이 지나치게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커플링 심화 구간이 계속 유지되기보다는 언젠가 이제 키 맞추기 하는 그런 파동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바이오주 중에서 저는 대한민국 코스닥 150지수에 있는 바이오주가 가장 매력적인, 가격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바이오주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임종희 대표님께 이거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건데 이 호재와 악재가 연이어서 뭐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에서 이 호재와 악재의 반영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져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중 무역 협상도 굉장히 뭐 일단 휴전이지만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북미 정상들의 만남 또 호재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악재라고 본다면은 일본의 어떤 수출 제한 같은 경우가 악재인데 이거에 대한 반영이 너무 다르다라는 좀 느낌이 있는데 오래 계셨으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뭐 개인 큰 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 큰 손도 그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방향성을 참고해서 이제 매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는 쪽에 본인들도 그 추세에 이제 동참하면서 그 대세 상승 드라마를 이제 공유하는, 만끽하는 그런 구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메이저 수급이 적극적으로 인덱스 안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큰손들이 인덱스 안에 있는 핵심 그 블루칩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시총이 엄청 작은, 그러니까 기업 분석하면은 전문가 입장에서 추천을 하기도 창피한 기업들만 지금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기법 장세인 것 같아요. 기법. 그러니까 매매 기법을 통해서 그냥 뭐 급등 직전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해서 급등할 때 매도하고 뭐 그런 식으로 시총 1,000억대 뭐 500억대를 그런 기업들 가지고 기법 장세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에 호재가 있건 악재가 있건 상관없이 시장 흐름에 연결돼 있는 어떤 인덱스 자금 추정 흐름에 어떤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들은 그냥 추풍난 것처럼 떨어지고 있고, 그냥 이상한 그 시총 작은 그런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상승 촉매제조차도 있다고 할 수 없는 기업들 위주로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세는요, 뭐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해서 뭐 저점에서 고점 매도하기보다는 기업 분석을 잠깐 배제하고 기본적 분석 정도만 해갖고 좀 이제 차트 기법으로 좀 저점에서 고점 매도를 해야 되는 장세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저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호재와 악재에 대한 어떤 영향력에 좀 둔감해진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주아 대표님께도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 우리 집 나갔다고 아까 표현했던 그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까? 그리고 돌아온다면 도대체 언제쯤 돌아올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예상을 하신다면은 그렇다면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한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큰 그림상으로는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금융시장의 패닉을 좀 해소하겠다라는 거를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금리 인하 분위기가 강세로 가면, 그러니까 뭐 한두 번 할 게 아니라 여러 번 할 게 된다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채권이 돌고 있는 거에 자본 차익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 채권자들은 이제 금리가 인하되니까 투자 매력이 높아지네 라면서 유동성이 생기게 돼서 그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소비라든지 M&A라든지 이런 데 이제 자금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경제 성장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률이 1.5에서 2%가 된다고 전망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7% 수익이 날 수 있는 채권이나 주식이나 뭐 상품이 되는 거고, 근데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게 되면은 3% 수익 낼 수 있는 상품이 5%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좀 기준으로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금리 인하 불이익의 강세가 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강국이기 때문에 정보통신 섹터가 조금 IT가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뭐 특정 섹터로 많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통신이 되다가 점차적으로 소비나 여행주로 갈 것 같은데, 좀 다만 바이오가 잘 되려면 제가 봤을 땐 트럼프가 제발 규제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 정책을 조금 줄여주는 게 우리한테는 좀 이득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업종별 전망을 쭉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김대복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시 외국인들 언제쯤 돌아올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질문의 요지는 뭐 우리나라에 돈이 언제 유입되느냐 이건데,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 시청자 여러분들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뭐 개인적인 의견이시고 제 생각이시니까요. 의견을 네. 말씀드리면, 이게 시장의 조건이 굉장히 좋을 때, 시장이 안 올라갈 때, 이때가 제일 고민되는 겁니다. 그때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팩트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글로벌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내는데 우리 시장이 왜 못 가느냐? 못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보겠고요. 나는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려면 일단 통화 자체가 안정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그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대적인 통화들도 같이 이제 강세의 흐름을 반대로 나타내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통화가 잘 안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통화가 지금 중국의 위안화하고 스탠스를 같이 맞추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이 통화가 국제 수지의 어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국제 수지의 어떤 구성 요소를 보면 결국은 이제 경상 수지하고 자본이나 금융 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상 수지가 상품 수지에서는 흑자 기조가 조금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이나 금융 계정, 증권 계정, 특히 증권 계정에서의 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 주식을 사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자금이 외국에 나가서 주식을 사는 게 더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 국내 주식을 사면서 외국계 주식을 살 때에 통상적으로 환해지를 걸어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요즘 잘 안 걸어 들어가요. 이것이 안 걸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통화 자체가 잘 조율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금리를 인하하면 이제 7월 달에 100% 인하하게 되면 여기부터 이제 금융 본격적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자리인데, 사실 8월 달로 가보세요. 8월 달로 가면 특히 지금 이제 이머징 마켓에 MSCI 자금 배분이 있습니다. 자금 배분이 있는데, 지난 5월 달에 그 중국 A 주식에 편입해 있을 때 우리나라 어떤 효과를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코스피의 외국인들이 2조 4천억을 때렸고, 그다음에 코스닥에 5,700억, 선물에 11,000계약을 매도했습니다. 그렇다면 8월 달에 들어가자마자 이 조율이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서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것이냐, 나는 들어와도 제한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막 그 다른 쪽에서 흥분의 도가니로 뭐 지금 현재 가고 있지만, 우리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지금 제한적으로 들어올 것이니까 너무 여기에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이러지 말고, 지금 현재는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에 대비하는 이런 전략이 나는 좋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임종혁 대표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금리 인하가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유럽과 미국의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임명이 되면서 많은 이렇게 호재성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지켜봐야 될 거는 7월 FOMC와 우리의 금통위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임종현 대표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7월 말 FOMC를 통해서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거의 한 95% 이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 5%는 뭔가요, 그러면? 그냥 혹시나 몰라서 혹시나. 이렇게 한 건데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뭐 0.5%를 원샷으로 내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0.25% 정도 7월 FOMC도 내릴 것 같고, 그리고 이 7월 FOMC 금리 인하 결과를 확인하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아주 적극적으로 만지작 거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미국은 0.25% 금리를 또 한 번 내리면서 올해 총 0.5%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과연 한국은행이 이 미국의 스태에 맞춰서 연내 금리를 2번이나 내릴지 아니면 1번 내릴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미국도 금리를 2번 내릴 것 같고 한국도 금리를 2번 내릴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역전된 지 꽤 됐어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미국 기준금리가 높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국이 기준금리 내리면요, 연동해서 내리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내 한국, 미국 금리 2번 인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미국은 7월, 그리고 한국은 8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7, 8월 예측해 주셨습니다. 김대복 대표님, 이 FOM 7월 FOMC나 금통위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지 않으시면 다른 질문으로 제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네, 좋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따라 업종별 전망이 굉장히 다르게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금리 인하에 따른 업종별 영향, 어떤 영향들이 업종별로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럴 때 우리의 대응 전략 또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업종, 금리 인하가 될 시에 이런 업종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증시에는 무조건 호재입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상품의 그 유통의 돈 자체가 상품을 살 수 있는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고를 때에 유리한 조건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증권주나 IT 쪽이 굉장히 좋은 이런 시장 흐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에서 가장 이제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 자리는 첫 번째 금리 인하할 때이냐 아니면 좀 더 진행됐을 때냐 이렇게 보면 지금 시장 흐름은 좀 더 진행됐을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라카미 군요의 그 금융시장 4개를 보면 네. 여기에 금융시장이 나올 때의 조건이 어떠냐면 금리가 첫 번째 스탠스를 인하해서 약간 더 이상 잘 안 내려갈 때 이때 금융시장에 자금이 들어와서 이 시장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때는 실적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냥 주식이 싸다는 이유로 사는 이런 장세라고 보면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금리 인하를 분명히 미국 시장도 2-3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그때부터 굉장히 좋아진다. 단 한국 같은 경우는 당장 한국이 먼저 나가서 금리를 인하할 일은 전혀 없다. 지난 6월 달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조동철 의원이 소수 의견으로 금리 인하를 주장했지만 결국은 이건 분명히 7월 달에 안 할 것이고 만약에 지금 한다면 9월 달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시장은 우리가 본격적인 이런 시장 흐름들은 하반기에 가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 나는 그중에서도 증권주나 IT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좀 금리 인하가 스탠스가 3-4번 되면 본격적인 금리 장세가 금융 장세가 올 때 그때 지금 현재 바이오나 이렇게 급락했던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뻗어오르는 장세가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시장을 공략하고 첫 번째로는 증권주나 지금 현재 IT 섹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증권과 IT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그다음에 2차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때야 바이오주라든지 기타 다른 업종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우리 임주환 대표님. 금리 인하 시 우리의 대응 전략,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금리 인하에 따른 그 내용이 사실 한국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이 언제인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미국 금리가 서둘러 내려줄 때 한국은 올해는 좀 보류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해도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IMF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 뉴스보다는 내린다는 내용이 여론의 호응을 더 받기가 사실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구조상으로는 미국 금리가 순차적으로 내려오면 한국 금리 조금 방향을 봤다가 차후 내리는 게 중요하지 막 내린다고 같이 급히 내려서 우리가 좋을 게 없거든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는 백서가 있고 중국도 2050인가요? 그 백서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금융에 대한 백서가
없으니까 자꾸 뭐 올리고 내리는 거에 계속 단기적인 반응과 흐름을 찾아가는 그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 한국이 내리는 시점에 따라서 증권주는 뭐 그냥 뻔한 배당 주면서 수익이 좋은 종목들, 증권주들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금융주 중에 보험주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체 투자를 최근 2년 빠르면 2개월 안에 너무나 그 리스크가 큰 것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보험주 금융은 좀 아닌 것 같고 IT 쪽은 일단 미국 금리가 차후 순서대로 많이 비율 높게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IT 버블 한번 희망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요. 당장 금리가 인하했을 때 우리가 또 사볼 만한 다른 업종의 군이라고 보면은 제가 미국 장기채 한 배 아니면 2배, 3배 주는 것들 상품이 있어요. 뭐 TBF, TMV, TBT 이런 게 있고 아니면 뭐 3배 이렇게 주는 뭐 중기국채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큰 자금을 올리는 지점에서는 이쪽으로 많이 안내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임종혁 대표님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시 대응 전략 및 우리가 또 주목해볼 만한 업종이라든지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증권주하고 건설주 중심으로 좀 잘 챙겨보시면 건설주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금리가 하락하면요, 금리랑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상승해요. 그러면은 이제 채권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어떤 채권 운용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고 또 금리가 내려가면은 또 시중에 놀고 있는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거래가 좀 활성화되면서 그런 브로커리지 수익도 이제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증시가 지금은 현재 지금 박스 안에 갇혀 있는데 박스 안에 갇혀 있건 추세가 좀 상승으로 가건 어쨌든 뭐 ELS나 DLS 같은 금융 상품은 조기 상한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조기 상한이 활발히 되다 보면은 또 증권사에서는 또 드라이브를 걸어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또 발행량 자체가 크게 증가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는요 증권사 입장에서 상당히 좋고 또 이제 자본 확충을 이제 적극적으로 한 미래에셋대우나 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또 이제 IB 쪽 업무도 아주 멋지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수혜를 볼 수 있고 건설주도 당연히 금리 인하 사이클의 수혜를 볼 수 있는데 건설주 중에서 내용이 제일 좋은 건설주는 아무리 찾아봐도 현대건설인 것 같아요. 현대건설이 현대아산의 지분을 5.5% 정도 갖고 있는데 네. 현대아산이랑 연계해서 뭐 대북 사업이 만약에 전개된다면은 뭐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경영과 관련된 긍정적인 스토리 라인이 부각되면은 현대건설은 다시 한번 대장주로서 역할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경협주라는 계급장을 떼고 봤을 때도 현대건설은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15% 이상 작년보다 좋게 나올 것 같고 올해 수주 목표가 7조 7천억 원인데 하반기 때 뭐 대규모 수주를 따는 데면은 올해 목표로 한 이 수주 목표치를 달성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태고 그리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좀 안정감이 있고 해갖고 만약에 건설주 탑픽을 정한다면 현대건설을 좀 유심히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업에서 현대건설 말씀해 주셨는데 IT 쪽에서는 뭐 말씀해 주실 만한 종목 없을까요? 그러면? IT 쪽이요? 네, IT 섹터 쪽으로 좀 예, 지금 자세하게. 금리 인하에 포커스를 네. 맞춰서 이제 종목을 접근한다면은 IT보다는 좀 이렇게 건설이나 증권주를 봐야 되는데 IT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들이 지금 순환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법적인 측면에서 일본 경제 보복 수혜 테마로 둔갑해서 갑자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그냥 기법적인 측면에서 네. 매수 매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